이제 3회차 네 번째 강의, 이제 총 공급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총 공급은 총 수요와 달리 학파 간의 이견이 존재합니다. 총 공급이 얼마만큼 균형해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학파 간의 이견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 메커니즘은 좀 동일해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완전 고용량이 결정이 될 거고, 그만큼 생산을 해내지 않겠어? 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한데, 그럼 저 노동시장에서 LN이 어떻게 결정이 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이런 거 이제 좀 중심적으로 놓고 봤던 학파는 고전 학파이지만 케인즈 학파가 아니야, 총공급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라고 단번에 이제 반박을 하죠. 총공급은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가장 핵심이 되는 곡선은 장기의 총공급 곡선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의 총공급 곡선이 있는데, 단기 이제 학파 간에 따라서 단기에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있느냐,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하게 되면 아마 여기까지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남으면 한 이 두 개 정도까지 설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럼 금방 끝나서 오늘 내용은 총 곡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노동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 고용량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명목 임금 평면으로 일단 먼저 봐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두 개의 평면이 있는데, 명목임금 평면은 그냥 W가 될 거고, 웨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노동량, 레이버가 될 겁니다. 여기는 실질 임금이니까 요거고, 여기 되겠죠. 그러면 일단 명목임금부터, 명목임금의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 노동 공급하고 노동 수요를 정확하게 일단 살펴봅시다. 일단 노동 공급은 누가 하죠? 가게가 하죠. 그다음에 노동 수요는 기업이 하고, 노동 공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를 하면서 고전학파의 기본 가정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노동 공급 같은 경우 내가 나의 궁극적으로 노동 공급을 실질 임금으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명목 임금 평면이든 실질 임금 평면이든 나한테 실질 임금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내가 원래 100만 원만큼 벌었었는데, 이거는 전에도 했던 겁니다. 똑같이 100만 원만큼 벌었는데 물가가 1000이에요. 그러면 나는 1000개만큼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달에 임금이 200만 원만큼 올랐다고 칩시다. 자, 두 배가 됐어요. 그런데 물가도 2천까지 두 배로 똑같이 뛰게 되면, 이 상승률이 똑같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의 실질임금은 불변이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돈 받는 만큼 어차피 수요할 수 있는 양은 똑같잖아. 소비할 수 있는 양은 똑같으니까 내가 더 일할 의욕이 없겠죠. 기존에 비해서 똑같은 임금을 받는 셈이니까,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셈이니까. 근데 만약에 물가가 2,000이 아니라 1,500이다 하면 1,300개 정도 살 수 있을 거거든요. 1,300 저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나의 임금이 오른 거에 비해서 물가가 적게 올랐으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 상승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실질 임금이 증가해야, 나는 그럼 이전보다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난 이제 더 일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전보다는. 그렇게 노동자들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노동 공급은 실질 임금의 평면으로, 실질 임금의 함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노동 수요는 이제 기업이 하게 되는데, 기업이 어떻게 노동을 수요하게 되냐면,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이렇게 요 두 개의 관점을 놓고 보기로 했었죠. 자, 그럼 저게 뭐냐? 저거를 조금 지난번에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시경제를 할 때 늘 하는 게 가르칠 때 꼭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첫 시간에 고전학과의 기본 과정, 그다음에 K학과의 기본 과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어차피 다 다르기 때문에 또 VMPL이 뭐였냐면 한계 생산 가치인데 MPL이 내가 한 단위 노동을 더 투입했을 때 생산량을 얼마만큼 더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놓고 보는 요소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왜 단순하게 MPL이 아니라 P 곱하기 MPL이라고 할 거냐면 기업 입장에서 수입은 어차피 명목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건 화폐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명목적으로 돈이 일단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도 보다시피 미시경제학에서 프로핏 이윤을 할 때 토탈 레비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빼게 되는데 이때 보면 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이윤이잖아. 기업에서 여기서 보면 그때 미시경제학 공부한 사람도 알겠지만 실질하고 명목 나눠요? 그냥 내가 다 비용으로 들이면 다 비용인 거고 내 그냥 총 수입은 다 그냥 비용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가격적인 요소 따지지 않고 물건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총 수입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분석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명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P도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가게한테 임금을 주는 것이 일종의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의 측면인 거고 비용의 측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실질 요소 측면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 개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했을 때 몇 개를 생산해내느냐 자체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생산해낸 그 물건의 가격을 곱해줘야 얘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만큼 가치를 생산해냈구나.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너한테 임금을 부여해줄 수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P 곱하기 MPL 그래서 한계 생산 가치 여기서 V는 이건 안 했던 것 같은데 밸류예요. 밸류 그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한계 생산 그러니까 한계 생산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죠. 정확하게 한계 생산의 가치 VMPL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V는 여기 앞에 있었던 V는 가치였어요. 밸류. 자, 그럼 일단은 이 평면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잘 보면 얘를 일단은 노동 공가, 노동 수요가 이렇게 있을 때 노동 공급 같은 경우는 실질 임금의 함수로 우리가 결정하기로 했었죠. 자, 그런데 명목 임금 평면에서 왜 이렇게 성립이 되냐면 어차피 여 안에 명목 임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자, 그랬을 때 이 관계들을 살펴봤을 때 왜 얘가 우상향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받는 명목 임금이 높아지면 여기서 물론 명목 임금이 높아진다라는 그때의 요 충격에서 여기서는 실질 임금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P를 건드리지 않고 얘만 올랐을 때 W가 올랐을 때를 보는 거니까 요 평면에서는 명목 임금 평면에서는 그러면은 얘가 오르면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노동을 하려고 하겠죠. 왜냐 명목 임금이 올랐을 때 가격이 고정이라면 실질 임금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노동을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할 겁니다. 자, 반대로 노동 수요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
내가 한 개 생산의 가치만큼 내 노동 수요를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산을 해낸다라고 하면 L과 Q의 펑션으로 생산 함수를 그리는데 노동에 대한 생산 함수를 그리게 되는데 이때 점점 노동을 고용함에 따라서 노동을 똑같은 비율로 고용을 해볼게요. 노동을 고용함에 따라서 생산해내는 양이 점점 줄어들죠. 이런 함수를 보통 많이 가정하는데 이거를 한 개 생산, 이게 지금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 자체가 이제 한 개 생산인데 한 개 생산이 체감하는 경제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해요. 경제학에서. 이 말은 뭐냐면은 잠깐 미시경제학을 좀 들어가자면 궁극적으로 공장의 설비는 어떤 규모가 존재하는데 이 규모에 맞는 인원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200명짜리 공장에 500명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점점 한 명 더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그 생산력은 더 떨어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제를 가정하기 때문에 NPL 자체는 이제 애를 고용하면서 점점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생산을 체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걸 알 수 있어요. 노동을 더 늘리게 되면 내가 노동을 더 고용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한 개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회사한테 가져가주는 생산 가치도 적어지게 돼요. 그 말은 내가 임금을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주기가 쉽지가 않죠. 나한테 나를 위해서 생산하는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금을 더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수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단 명목임금 평면이 교정이 되고 이 실질 임금 평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질 임금 평면은 똑같이 그러니까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그리고 노동 평면은 노동 이제 수요는 NPL만 우리가 고려하면 되겠죠. 왜? P는 이제 내생 변수로서 우리가 존재를 할 테니까. P는 이미 나눠놨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나눠지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D가 그냥 우리가 상정하기 쉽게 P 곱하기 NPL 이라고 하면 이 실질임금 평면에서는 P가 나눠진 상태니까 LD는 그냥 NPL이 되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도 똑같이 노동 공급은 어차피 실질임금의 그래프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노동 공급은 노동 수요는 NPL 딱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죠. 자, 일단은 명목 임금 평면과 실질 임금 평면에 일단 차이는 나왔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장기의 총 공급선 같은 경우 이제 교환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지금 이거 기본적인 노동시장의 평면을 일단 두 개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놨고 그 밑에 이제 장기랑 단기 이렇게 구별해서 내가 써낼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장기 쪽에다 이제 그리면 되는데 장기는 어차피 쉬우니까 장기는 우리 그 고전학파의 기본 가정했을 때 어차피 수직선 되니까 어차피 그것만 그릴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어떻게 노출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했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총수요 AD 곡선을 노출할 때 궁극적으로 P와 Y의 평면에서 놓고 보기로 했었는데 그 궁극적으로 P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P가 예를 들어서 올랐어요. 네, 지금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 즉 고전학파 자체가 있는 거죠. P가 오르게 되면 이 명목임금 평면에서는 지금 누가 변하게 되죠? 지금 노동 수요가 변하나요? 노동 공급이 변하나요? 둘 다 변하나요? 정확하게는 지금 수요가 변하죠. 일단 1차적으로. 왜? 여기도 P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P가
P0에서 P1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P1 곱하기 MPL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일단 메모이금만 판단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다 알겠지만 우리가 임금 계약을 할 때 오늘 임금 계약을 할 때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난달에 내가 얼마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을게라고 임금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내가 얼마만큼 받겠어라고 임금 계약을 하니까 궁극적으로 나의 실질 임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임금 계약 조건 자체가 내가 미래에 대한 가격을 예측하고서 내 실질 임금을 요만큼 줘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의 노동 공급성 같은 경우에는 P expectation 내 미래 예상 물가를 가지고 실질 임금 그러니까 예상 실질 임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하게 실질 임금이 아니라 일단 표면적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들어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장기에는 얘랑 다 같아지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원리 자체는 P expectation으로 내 실질 임금을 결정하고 아니 명목 임금조차도 P expectation으로 내가 이만큼 줘 이렇게 내가 주장을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노동 수요 곡선이 올라가게 되죠.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였냐면은 P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한 노동자가 똑같은 물건을 생산해내더라도 어차피 MPL은 똑같을 테니까 똑같은 똑같은 양만큼 생산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가져다주는 가치, 즉 총 이윤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고용할 그럴 유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장기에는 아니 장기뿐만 아니라 자 일단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노동 공급자 저 가게들도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나 돈 더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그만큼 더 일을 하지. 안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내 실질 임금은 그러니까 임금이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라가면 내 실질 임금이 지금 줄어든 상태잖아.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쉽게 말해서 내 P expectation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실제 예상되는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예상을 할 거고 그죠? 물가가 올라간다면 물가 올라가겠네 라고 바로 예상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임금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가기보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P expectation을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P expectation을 올리게 되면 지금 일단 임금은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P expectation만 올리면 이런 지점 P expectation 다시가 되는 저 지점까지 올려달라고 하겠죠. 이거를 조금 이따 바꿀게요. 자, 그랬을 때 P expectation 올리는데 그래서 내 임금을 올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이 니네가 물가가 올려주는 저 비율만큼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만큼 내 명목 임금의 상승률을 맞춰줘야 궁극적으로 나의 실질 임금 자체는 같아지기 때문에 난 거기까지 일할게. 그런 식으로 이전까지 다시 회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일이 되게 금방금방 일어난다고 했고 그러니까 금방금방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바로 예측한다고 했고 물가가 오르자마자 바로 예측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A에서 B, C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A에서 C로 바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완전 예견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가와 상관없이 물가가 올라도 어차피 실질 임금은 같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다 예견해서 물가를 임금을 높일 테니까 실질 임금은 같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고용되는 노동량은 자연에서 고용되는 노동량 자체는 일정하다라면 여기서 생산함수에서 아까 썼던 것처럼 생산함수에서 ln이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이 고정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사용되어 있는 자본도 고정되어 있다라면 그렇다면 이 생산량 자체도 고정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YN 즉 완전 고용량,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생산량에서 멈춰 있을 거다. 가격에 상관없이. 그래서 장기에는 이러한 곡선이 그려지게 됐죠. 이렇게 수직의 평공곡선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빠 저거 네. 그럼 한 거는 장기 갈 때까지 과정 설명한 거야? 장기에서는 이런 일이 금방 이루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 하나로. 결국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실질임금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졌어. 가격이 높아지면 내 지금 실질임금은 여기서 낮아지지. 가격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잠깐만 나 그럼 일 안 할 거야. 내 임금도 높여줘. 그래야 내가 일을 하지. 그래서 그 지점까지 다시 올려가는 거지. 익스펙테이션 교정해 나가면서 물가 너 지금 물가 올랐잖아. 그럼 내 임금도 높여줘야지. 그러면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계속 이거 주는 거지. W도 정확하게 여기서 바뀌어. 이거지. 이런 상태지. 자, 요거를 내가 두 개씩 써줄게. 요거를. 자, 요거를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정확하게. 그런 상황에서 봐봐. P expectation이 올라갈 때 이 임금 자체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건 다 같은 거야. 비율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해가 됐어요? 이게 장기에선 다 같다라고 되는 거지. 이거 전에 프린트 잘 보면 내가 어떻게 써놨냐면 곡선이 궁극적으로 P expectation이 여기서 P0였는데 여기서는 노동 공급선이 P expectation이 P1이었기 때문에 이 P0인 상태에서의 이 임금 자체는 명목 임금은 W0였는데 이제 내 P expectation도 P1만큼 올라갔으니까 내 실질 임금을 맞추려면 너 나한테 돈 더 내놔. 언제까지? 이 실질 임금이 같아질 때까지. 이 실질 임금이 같아진다는 거는 정확하게 이 지점. 자, 여기서 이게 같아질 때까지 임금을 계속 요구를 하겠죠. 같아질 때까지, 같아지는 지점까지.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임금이 올라가게 될 거고 결국에는 실질적인 실질적인 고용량 자체는 같을 테니까 장기에서는 LAS가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실질 임금 평면에서도 볼게요. 고에서도. 자, 실질 임금 평면에서 P가 변했어요. 그러면 누가 변해요? 누가 변해요? 수요가 변해요? 노동 수요가 P에 의해서 변해요? 노동 수요가 P에 의해서 변해요? 안 변하죠. 실제 임금 평면에서는 노동 수요는 이미 가격이 여기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MPL 자체만 되어 있는 거고, 즉 노동 수요는 안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노동 공급 곡선도 바뀔 것 같죠? 왜냐? P expectation이 달라질 테니까. 궁극적으로 P가 일단은 P0에서 P1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 일단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은 사람들이 그래서 P expectation을 처음에 P0였는데 이거를 P expectation을 P1까지 끌어올리거든요. 두 번째 작업으로. 그리고 세 번째 작업으로는 그러려니까 내 명목 임금 분을 이것만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같아질 때까지 임금을 상승하려는 압박을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P가 올라가고 P expectation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이게 모든 상승률이 다 똑같아질 때까지. 자,
자, 그런데 지금 보면 P 자체는 지금 여기서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그러면 지금 P expectation은 움직였죠? 일단은 P0에서 P1까지 P expectation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곡선 자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변함과 동시에 얘도 곧바로 임금도 W0에서 W1까지 바로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그 비율은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서 써놓은 거 보면 궁극적으로 여기를 P expectation 다시라고 할게요. 요때의 P expectation 이라고 생각하면 P expectation W0나 P expectation 다시랑은 궁극적으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노동곡선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장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짧은 순간순간을 포착하면 뭐 잠깐 P가 올라갈 테니까 잠깐 줄다가 이렇게 다시 또 내려오겠지만 그러면 처음에 노동을 다시 이제 줄이려고 하겠죠. 이 사람들이.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때는 이 지점에서 보면 이 지점에서는 내가 노동을 실질 임금이 더 적으니까 노동을 더 많이 할 유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노동을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임금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것도 바로 조정이 될 테니까 올라갔다 살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움직였지만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별로 안 어렵죠? 이거는 그 우리 1회차 때 했던 내용에 조금만 더 나아간 버전이어서 자 그러면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됐고 그러면 이제 장기와 단기의 그런 그 AS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장기는 그래서 YN에 해당하는 그 지점에서 완전 고용이 되는 지점에서 GDP가 결정이 되기로 했고 그 GDP가 궁극적으로 장기의 AS가 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케인즈 학파가 아니라 케인즈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냐면 우리가 대공황 시절에는 사실 정말 단기잖아요. 그 1년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솔직히 오히려 물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가 하락하고 있을 때니까 뒤로 후퇴하고 있을 때니까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럴 때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지 않고 그냥 경직적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생산량 자체는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죠. 왜? 오히려 그때는 유유시설, 유유설비들 그러니까 놀고 있는 설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대공황 했을 때 보면 재고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저기 공장문을 닫아야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생산을 감축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해서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낼 수는 있어. 지금 어차피 단기니까 가격은 고정되어 있고 생산을 낼 수 있는데 이 지금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G가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이걸 늘려서 다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 체계에서 어느 지점이든 간에 너는 생산을 낼 수 있어. 정말 단기에는 생산을 낼 수 있어. 이 Y를 결정하는 건 결국 누구의 힘인 거야? AD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헷갈리지 않게 그리자면 그냥 케인즈가 상정하는 총공급곡선은 이런 거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 경제의 총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은 AD다. AD가 올라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얘를 상승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G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서 총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케인즈 입장에서 단기적 측면에서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여기까지 일단 됐죠.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잠깐 쉬고 우리가 다음 강에서 이제 기대에 대해서 해보고 우리가 기대를 해야 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그런 단기의 공부 구성, 그 다음에 케인즈학파가 가정하는 일단 단계 정확한 케인즈가 가정하는 단계의 공부 구성을 살펴봤고 여러 학파들이 있을 건데 여러 학파들의 그런 공부 구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위해서 이제 기대라는 개념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계속 다뤘으니까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4가지 모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